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이 한국과 논의하지 않고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것에 대해 미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며 동시에 북한의 협상 전략이 바뀐 것을 뜻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급습한 그룹으로 지목한 자유조선이 당시 입수한 중대 자료들을 FBI와 공유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북핵 협상 담당자인 김혁철이 스페인 대사였을 당시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보물과 같은 자료들이고 FBI는 이런 자료를 CIA로 넘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반유대인적이라면서 이스라엘이 시리아에서 뺏은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에 줌으로써 아랍 평화에서 중재국화 역할을 벌였습니다. 크림반도 점령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던 러시아도 할 말이 생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2년 만에 골란 고원 미국 외교정책 변화를 트위터로 마무리 지으면서 미국 내 이스라엘계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고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받는 벤자민 네탄야후의 선거를 크게 돕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맥케인 때리기는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지지 기반의 분노를 극대화하면서 결집시키려는 전략입니다. 맥케인의 친구였던 조 리버먼 전 상원 의원이 죽은 친구의 거룩한 뜻에 책임감을 느끼며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슬람교 사원 총격 사건이 발생한 뒤 종교 인종차별은 없다면서 강력한 총기 규제안을 내놓은 뉴질랜드 총리에 대한 찬사와 부러움의 시선이 미국에서 더욱 뜨거워집니다. 미국의 살아있는 페미니스트인 84세의 글로리아 스타이넘 씨가 다시 태어난다면 남의 눈치 안 보고 소신껏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맨 앞부분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외교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외교 정책이라는 것이 그 대통령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요. 트위터로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에 준 그 내용과 북한 문제를 좀 연결해서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에선 굉장히 인기 많고요. 벤자민 네탄야후도 와이프 본인 전부 부정부패 돈과 연관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4월 9일에 선거가 치러지는데 아주 그 벤자민 네탄야후가 미러클과 같은 조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967년 그 전쟁으로 시리아에서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이 뺏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왔다 갔다 하는 군사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특히 이제 73년 그 뒤에 81년도부터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 점령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뭐 내놔라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독도를 한국에서 그 일본으로 넘겨줘라 이런 얘기 안 하는 것처럼요.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그리고 미국은 지금까지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수십 년 동안 52년 동안 만약에 중동 평화 협상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에서 뭔가가 잘 된다면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 골란 고원은 뭐 시리아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해버린 거죠.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에서 그 아랍 국가들 국가로 나와오지도 않았을 때 영국이 쫙 그 주도를 해서 뭐 여기 국가가 되고 이렇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태의 것 골란 고원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52년이었으면 충분하다. 주권이 이스라엘에 있다. 그렇다고 완전한 공식적인 선언 형식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제정치사에서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에 줘버린 이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스라엘이 계속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실제적인 변화가 없고 또 이스라엘이 포기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벤자민 네탄야후의 라이벌도 이것을 뭐 지켜낸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만나고 또 뭐 사실은 그 통곡의 벽을 그 트럼프 대통령도 갔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모자 쓰고 그 당시에 그랬었는데 네탄야후에게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대사관을 옮김으로써 인기가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네탄야후의 손을 들어주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아마 네탄야후가 미국을 방문해서 백악관 가겠죠. 그리고 그 유명한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는 그 에이펙에서도 네탄야후가 연설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 힘을 실어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네탄야후만 도운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그 정치를 한 거죠. 2020년도 재선에 나갈 때 미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긴 것도 그렇고 이번에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가져라 한 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점지했고 뭐 기타 등등 하는 그런 그 특히 이제 복음주의자를 바탕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의 표를 생각을 했던 거죠. 미국이 이스라엘의 그 정책이라든가 정치인 선출되는 것에 개입을 뭐 전혀 안 해왔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뭐 부시 대통령도 그랬고 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조금 뚜렷했었죠. 벤자민 네탄야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시몬 페레스를 지지해서 그때는 벤자민 네탄야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시몬 페레스도 다 숨지고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된 거죠. 사람이 바뀌고 당이 바뀌고 미국에서요. 그러면서 벤자민 네탄야후를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로 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친이스라엘적인 대통령. 더군다나 이제 그 사위가 이스라엘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깊숙이 개입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많은 그 지원을 돈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이제 그 카지노의 그 대부. 그 카지노의 대부가 역시 돈을 많이 내고 민간인으로서는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행사장에서 가장 맨 앞자리에 앉아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보여준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또 시리아의 내전도 큰 거죠. 시리아도 내전 치르고 하면서 아무리 그 러시아가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뭐 골란고원 이런 것은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고요. 해서 오늘 아침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플로리다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가면서 가기 전에 미국에서 민주당은 반 이스라엘, 반 유대인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The Democrats have very much proven to be anti-Israel.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And it's a disgrace. I mean, I don't know what's happened to them. 의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반이스라엘적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반유대인인 것도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사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그 결정을 상당히 지지를 했습니다. 사실 골란고원이 이스라엘의 컨트롤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의 컨트롤이라고 얘기하지 이스라엘 땅이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골란고원의 소유 국가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골란고원이 이스라엘의 컨트롤 아래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이면 헤즈볼라와 뭐 IS가 갖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게 또 이스라엘이 하는 얘기도 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골란고원을 이스라엘에 확 줘버리는 게 훨씬 그 중동 평화에 기여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아랍 국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모르는 건 아니죠.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시리아 편에서 서 있어서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이렇게 갔다고 하고 또 팔레스타인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1967년도 그 이스라엘 그 전쟁이 있기 그 이전의 국경으로
그 더 이상 그 돌아간다는 것은 현실 감각이 없다. 팔레스타인 측에도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또 뭐 가자 지구, 뭐 서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뜻으로 내버려둬라 하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그것이 옳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하나 정정할 것은, 정정이라기보다 덧붙일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은 거봐라, 시리아 너희들이 개입해서 내전 일어나니까 골란고원 같은 것도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라고 하지만 아니죠. 러시아는 그 부분이 있지만 더 웃게 될 부분은, 미국이 지금까지는 그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국경을 지을 때는 침략으로서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다가,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그 전쟁을 치르게 될 때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다고 아버지 부시도 그 전쟁을 치른 거잖아요. 그런 명분이 다 없어진 것이고, 아랍의 평화를 위해서 이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사위인 쿠슈너는 굉장히 좋아할 수 있어도 또 그 대통령의 후원자인 카지노의 대부도 좋아할 수 있지만, 아랍 국가도 사실은 그다지 여기까지 신경을 쓸 그 여지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미국이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아주 정직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랍 국가가 굉장히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미국은 더 이상 큰 이슈에 장기적이건 단기적이건 발을 담지 않겠다라는 정책이라고 하는데, 발을 담잖아요.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다만 더 정확하게는 국제적인 중재 국가의 역할로서의 어떤 판단이라든가 평가는 굉장히 이제 낮아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세계 이제 그 보잉사 이번 사건 이후에 미국이 제일 나중에 그 운항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항공 안전이라든가 온라인 그 프라이버시라든가 또 뭐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서, 심지어는 국제 이런 그 영토 분쟁에 있어서도 미국의 리더십은 이제 그 전과 같지 않다. 그러나 다만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기호에 맞는 베네수엘라, 쿠바 때리기, 뭐 이란 때리기,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좋게 해주기, 이런 것은 이제 여전히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실은 그 원칙이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원칙이 없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밝힌 골란고원을 이스라엘의 주권이 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다 하면서 한국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 핵 협상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든 이루어보려고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루려고 하면은 이스라엘과 북한과는 달라요.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도의 표죠. 북한도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계가 미국에서 미치는 영향과 북한이라는 이 이슈는 확 쓸 수도 있고 그냥 놓아버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북한이 한국에 에스크 해보지도 않고 한국의 카운터파치에 늘 하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3번을 만난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인데, 지난 9월부터였었던가요?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짐 챙겨가지고 가버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 상당히 유감스럽고 가능하면 빨리 돌아와 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은 미국이야 이제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편에 드는 것으로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야 이 중재 역할을 하는 것에서 잘하면 항상 좋다고 하지만, 이게 일이 잘못되면 잘한다 잘했다가 아니라 일이 잘못됐을 때는 뺨을 맞잖아요. 지금 북한 측에서 이 뺨을 맞은 것처럼 돼 있고, 미국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것은 미국에서 바라볼 때는 뭐 중요한 것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 같은 사람이 오늘 아침에 그 CNN 방송에 나와서 이것은 그 분리된 이슈다.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는 그 서로 똑같이 취급되는 건 아니고 유감이기는 하지만 놀랍지도 않다. 북한의 아주 그 전형적인 것이고 또 언제 다시 또 뭐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So I 정도로 think it's regrettable, but it's not really surprising, and it's kind of typical of North Korean behavior. 이 티피컬한 노스코리아의 비헤이비어이기는 하지만 한국 측에서 볼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의미이건 평화의 사도라는 좋은 의미이건 논란이 있었던 뉴욕타임스의 표현, 그 북한의 대리인 또 블룸버그의 표현, 김정은 위원장의 탑 대변인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남한에 애스크조차 하지 않고 짐을 챙겨가지고 리에종 오피스를 문 닫아버렸다 하는 것은 남한에 대해서 북한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죠. 3월 15일에 북한에서 한국도 지금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 미국 편에서 플레이어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했었던 것 있잖아요. 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할 그런 노릇이지만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우스코리아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렇게 짐 싸가지고 간 것이 역풍이다 하고 미국 모든 언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고 어느 때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커졌다고 하지만 북한과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중재자로서 좀 일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에 그렇게 열성을 보이는 것 같지 않다.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많이 만나봤고 이 북한과 미국이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북한으로서는 뭐 경제적인 것 왜 안 해주느냐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경제 제재가 있는 한 할 수가 없고 어제 더 강한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도 발표를 했잖아요. 해서 결국은 북한의 이 같은 그 리에종 오피스의 문을 닫아버린 것은 아마도 협상 전략의 변화, 외교 정책의 변화, 이런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다라고 미국에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그 스페인 신문과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달랐고 오늘 또다시 워싱턴 포스트가 추가 보도를 한 것을 보면 분명히 이게 지금 FBI가 됐건 미국 정부 측이 됐건 그쪽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 스페인 그 북한 대사관을 급습한 팀이 스페인의 말대로 CIA 링크드, CIA라고는 안 했어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CIA 링크드일 수도 있다고도 보여지는 그런 그 기사거든요. 자유조선 천리마 민방위 그곳에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FBI와 북한 대사관에서 가지고 나온 정보를 공유한다고.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미국의 주요 뉴스와 함께 전하겠습니다. 제가 왜 세 번째 후원업체를 불러드릴 때마다 잠시 멈칫거리냐면요. 이것을 내가 방송 끝나고 꼭 알아봐야지 하고는 나중에 자꾸만 다른 일에 치여서 읽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LA는 뭐 로스앤젤레스라고 읽는 것이 더 공식적이니까 그렇게 읽고 검정콩을 검정콩, 검은 콩 두 개가 다 표준어인가? 어느 것 하나만 표준어인가? 이게 이제 순간순간적으로 항상 혼돈되는 거예요. 제대로 제가 생각해 볼 틈도 없이.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검정콩, 검은 콩 다 맞겠는데요. 원래 그 색을 쓸 때는 그 검은색이라고 써야 되는데 검정에 그 빛깔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뒤에 이제 뭐 명사 이런 것이 붙을 때는 검정콩, 검은콩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색깔 할 때도 그 검은색 이게 더 익숙해서 그런가요? 네, 검정콩으로 하겠습니다. 해주신 대로. 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면서 우리가 뭐 임시정부다 하고 천리마
민방위가 3월 1일부터 자유조선으로 이름을 바꾸고 어제는 지금 34초짜리 클립인데 보니까 그룹 1이라고 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초상화를 파괴해버리는 이렇게 될 경우 북한에서는 뭐 처벌받잖아요.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그룹이 하노이 회담 열리기 닷새 전에 10명이 복면을 하고 북한이 해외에 이제 오픈하고 있는 대사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스페인 대사관, 뭐 미국 대사관과 중국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국가가 중요하죠. 뭐 유럽의 그쪽은 딱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침입을 해서 그 대사관 사람들을 감금하고 뭐 머리에 뭘 씌우고 또 일부 사람은 뭐 신문을 하고 휴대폰, 전화기, 서류 같은 것을 가져갔는데 서방 세계에서는 그 서류를 보물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나중에 합류한 그 핵회담에요. 김혁철 씨가 스페인 대사로 있을 때 과연 어떤 활동을 했었는가 그런 것을 뭐 핵 문제와 연관해서도 그렇고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 신문에서는 CIA와 연관된 그 침입자라고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그 이후에 그게 아니라 CIA가 회담을 앞두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 천리마 민방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보도가 있고 나서 거의 일주일이 된 오늘은 그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보도가 됐더군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 천리마 민방위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미국의 FBI와 공조한다. CIA라고 안 했어요. 미국에서 FBI가 국내, CIA가 해외 파트잖아요. 그런데 FBI는 이런 것을 접수받으면 CIA에 넘겨주고 그리고 FBI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형태로든 이 그 천리마 그 민방위 뭐 저는 이제 자유조선이라고 말씀드리죠. 본인들이 이름을 바꿨으니까 자유조선이 신변 그 보호를 받을 수는 있잖아요. FBI에 의해서 이제 그래서 그 FBI와 이 자료를 공조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전문가들의 말도 싫고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속보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BI의 대변인에게도 물어봤대요. 워싱턴 포스트가 뭐 이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밝혔으니까라고 하니까 우리 FBI의 원래 원칙이 지금 그 조사 중인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우리는 스페인의 그 법집행부와 우리의 파트너들과 아주 그 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데 이제 이것은 스페인에서 그 조사를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 대사관 급습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그 정도죠. 제가 순서가 틀려서 그렇지 말씀을 이래저래 아무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어차피 CIA가 사건 이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미 개입됐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FBI가 넘겨줬다고 하니까 이 내용은 좀 봐야지 되는 문제 같고요. 그리고 FBI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진 않았는데 뉴욕타임즈의 제임스 코미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해고를 한 러시아 문제와 관련해서 제임스 코미가 기고문을 썼는데 한마디로 이런 얘기였습니다. 본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윤리적으로 이 미국의 리더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믿지만 그렇다고 특별검사의 파이널 리포트로 인해서 대통령이 뭐 크리미널 어떤 형사법 위반을 했다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래서 탄핵돼야지 된다던가 그런 걸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의 또 세계의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조사를 했다는 거죠.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가 대통령이 뭐 죄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것. 내가 여기까지만 원한다는 그런 기고문을 썼거든요. 특히 이제 탄핵 같은 경우는 나는 탄핵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쫓겨나가기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계속 이게 마이크
코엔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어떤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뭐 이런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임스 코미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백악관에서 이러이러한 일로 쫓겨나게 된다면 탄핵되기도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요. 지금 의회의 구조를 보면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나라는 그것을 이제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럽고 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더욱 그 흠결이 있고 그야말로 쪼개질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어제 뉴욕타임즈에 했었고요. 전 그 FBI 연방 수사국장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데 또 큰 역할을 했던 게 힐러리 클린턴이 틀려먹었어. 뭐 모든 것 다 무슨 뭐 이메일을 그렇게 개인 것으로 쓰고 뭐 다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 lock her up 뭐 이런 것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자레드 쿠슈너 지금 중동 일, 나프타 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대통령의 사위이면서 대통령의 자문이 뭐 젊은이들 많이 쓰는 그 왓츠앱을 통해서 외교 다른 나라의 리더들과 공식적인 일을 했다. 이게 사실은 민주당의 그 오버사이트 커미티의 체어맨이요. 엘리아 커밍스가 한 얘기거든요. 엘리아 커밍스가 전에 쿠슈너의 변호사가 아베 로웰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 12월 달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세계 리더들과 그 왓츠업으로 했었다고 했는데 어제는 또 이 그 변호인이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세계 리더들과 왓츠업을 했다는 게 아니라 some people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고요. 이방카 트럼프도 개인 이메일로 뭐 세계 지도자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대통령의 자문으로서 받다 해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됐었던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관해서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한 페이지도 주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이 내용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어제 저녁에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팍스와 한 거의 50번 정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팍스 이외의 매체와는 다 합쳐서 한 10번도 안 돼요. 9번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통령이 편애하고 대통령의 뭐 나팔수입니다. 팍스가. 어제는 이제 팍스 비즈니스에서 또 인터뷰를 하면서 팍스 비즈니스 앵커가 대통령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미 이 존 맥케인은 숨진 사람이다. 왜 그렇게 계속 그 존 맥케인을 때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맥케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느냐.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이미 그 7개월 전에 암으로 숨진 맥케인에 대해서 3번이나 트윗을 했거든요. 마구마구 비난하는. 그러니까 언론이 왜 숨진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느냐 하고 심지어는 팍스의 그 팍스 앤 프렌즈의 진행자조차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여전히 팍스의 이제 어제의 그 대통령에게 질문한 그 여자 앵커와는 다른 그 루답스가 대통령이 이렇게 존 맥케인을 비난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지 기반을 보고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지지 기반에는 대통령만큼이나 존 맥케인이 원수라는 겁니다. 이 왼수라는 겁니다. 이 그 오바마 케어를 없애버리지 않은 왼수고 그 왼수가 FBI에 본인이 받은 자료를 그 캐나다의 어떤 국제회의에 가서 안보회의에 가서 받은 자료 그 크리스토퍼 스틸 영국의 정보요원이었었던 그 사람이 조사한 이 러시아가 개입을 했다. 이거 조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FBI에게 넘겨줘서 FBI가 수사하게 된 왼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본인의 지지 기반을 정말로 화나게 해서 완전히 가리는 것과 이런 것이 없이 다 걷어내고 화나게 해서 계속 2020년까지 가게 하는 훌륭한 전략이다. 이제 이런 그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조 리버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의회에 있었을 때는
가장 대단한 그 이스라엘계 의원이었죠. 2013년도에 은퇴했습니다. 1989년부터. 그리고 무소속이었는데 뭐 일할 때는 민주당과 같이 했어요. 오늘 드디어 지난번에 맥케인 장례식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들을 했는데 친구와 함께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뭐 어떻게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존 맥케인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본인을 이렇게 때리는 것에 대해서 살아있더라도 커멘트를 안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의 친구로서 내가 하겠다. 나는 어떤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기고문을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보냈습니다. 본인과 함께 존 맥케인이 이스라엘을 외국 그 여행을 하면은 그게 이제 의회에서 같이 가는 의원들끼리의 그런 그 포린 트립을 가면은 맥케인이 머리빗을 본인에게 준대요 하면서 내 머리 좀 빗겨줘. 왜냐하면 어깨 위로 손을 올릴 수 없으니까. 베트남에서 5년 이상 고문당하고 포로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인과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도 갔다는 거예요. 하노이에 같이 갔더니 지금은 박물관이 됐는데 예전에 그 감옥이었던 곳이요. 학생들이 막 맥케인을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였었기 때문에 그 쌀밭에 떨어져서 그랬던 게 아니라 존 맥케인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가려고. 본인은 그 예일대학교 다닐 때 이 베트남 전쟁은 해야 돼. 운동하고 연설하면서 본인은 안 갔어요. 안 가면서 나중에 내가 미쳤냐? 아시아의 쌀밭에 떨어져서 죽게 얘기를 했어요. 존 볼튼은. 근데 이제 맥케인은 가서 그 자신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이 지금 박물관이 됐는데 학생들이 맥케인을 다 알아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나중에 전쟁의 참혹함을 알기 때문에 베트남과 미국과의 정상 관계를 수립하는 그런 법안을 만든 사람이 맥케인이거든요. 그랬던 일화 같은 것을 소개를 하면서 맥케인이 열정적이고 때로는 뭐 욱하는 성질도 있지만 이 사람은 그 욱하는 것을 계속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중에 그것을 툴툴 털고 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맥케인에게 왜 그렇게 불만을 하는 것 잘 안다. 앞서 말씀드린 FBI의 그 크리스토퍼 다시에를 그 논란 있는 그 다시의 X파일을 넘겨줘서 2016년도에 조사하게 한 거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이었어요. 선거하기 전이 아니라 그랬던 것. 왜냐하면 나라도 그랬겠다. 나라도. 그리고 우리 100명 상원의원 누구라도 그 같은 정보를 받고 읽어보면 그게 얼마나 시리어스한 러시아의 개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FBI에 줘야지 되는 게 의무고 주지 않은 게 그 직무유기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오바마 케어를 이제 없애버리지 않도록 이 투표를 한 것. 이것은 그 연설을 들어보거나 아니면 연설을 지금이라도 트랜스크립으로 맥케인의 말을 이제 읽어보면은 알겠지만 맥케인이 생각할 땐 그땐 이미 뇌종양 내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치료받다가 애리조나에서 와서 투표했잖아요. 이게 본인의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으로서 마지막 표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당시에 너무 당파적이었고 또 의료적으로도 혜택 못 받는 사람 본인은 본인의 아버지도 조종사였고 또 너무나 부잣집 딸과 결혼을 했잖아요. 존 맥케인도 젊은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해서 두 번째 결혼이. 그래서 모든 아플 때도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민주당에서 에드워드 케네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케네디가 가난한 사람의 헬스케어에 집착을 했었던 것이고 나중에 잠시의 실수로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를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당파적이어서도 안 된다. 헬스케어는 필요하다 하는 것 때문에 마지막 표를 이렇게 한 거다. 나는 내 친구의 거룩한 마음을 이해한다 하면서 이 순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맥케인 형태로 국가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맥케인의 친구 조 리버먼 전 상원 의원이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기고문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의 그 대통령이 힘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가 대학을 가더니 더 리버럴해졌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에서 그 표현의 자유를 줘야지 된다. 대학교에서 리버럴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자유가 있는데 보수적인 목소리를 잘 담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조금 위축되고 그리고 보수적인 연사를 초청을 해서 학생들에게 뭔가를 듣게 하려고 할 때 반대하면은 뭐 그런 일 많잖아요. 예일, 뭐 하버드, 버클리에서도 자주 그랬고요.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보장을 해줘야지 된다 하면서 제가 대통령의 권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는 그런 거 잘 안 하고 프리 스피치, 자유 언론을 그 보장해 주지 않고 보수적인 이런 표현에 대해서 대학교 자체에서 적대적으로 할 때는 연방정부 돈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리서치 펀드가 있잖아요. 학생들의 어떤 지원 기금도 있고 학교의 연구 기금으로서 USC가 사실은 부자들의 돈을 많이 기부받아서 연구 시스템을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많이 확장을 해서 세계적인 그 학교로 컸는데 이런 연방 정부의 기금을 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 기금에는 뭐 학생들 융자 기금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지금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그 대처할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그 팍스 비즈니스와 인터뷰한 것 보니까 그 예전에 그 CNBC에서 그 증권 그 많이 다루었던 그 마리아 그 바트로모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 존 맥케인 얘기도 거기서 나온 거고요. 굉장히 그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난해 그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경기 성장률이 4%는커녕 지난해 2.9%였고 2017년과 2018년보다도 못했어요. 3.1%는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연방준비제도는 이자율을 지난번에 올렸던 게 인플레이션도 이렇고 세계 경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올렸다가 지금은 일단 올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엊그제도 안 했고요.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지난해 이자율만 안 올렸어도 이 경기 성장률 4% 넘었는데 하면서 연준을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자율이라는 것은요. 지난해 올렸다고 금방 그게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 가려서 들어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행정부가 요즘 자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경제계의 그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어디론가 초대를 해서 그 비공개 회의 같은 거 또 비공개 대통령과 만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어제는 이제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CEO가 이끌고 있는 사람이 그 헤드가 누구냐면은 그 제미 다이먼이요. 그 JP 모건 체이스의 CEO고 그 회장도 겸직하고 있죠. 이 사람이 헤드로 있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여기에 이제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 한 100명 정도 중요한 기업의 헤드가 참석을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루답스는 싫어해요. 글로벌리스트들과 결합을 하냐 하면서 팍스의 루답스는 싫어하는데 그 일이 있었고요. 유럽연합이 일단은 이 브렉시트 뭐 이거 좀 3월 29일인데 연기 좀 해주세요 하는 거 받아들여서 만약에 영국의 의회 의원들이 테레사 메이 총리가 얘기하는 올해 브렉시트를 하는데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까지 동의를 하면은 5월 22일까지로 연장을 하고 5월 23일 날 그쪽에 이제 큰 선거가 있으니까 22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 테레사 메이가 브렉시트에서 탈퇴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영국의 당들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4월 12일까지밖에 못 해준다.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또 안개가 껴있기는 하는 겁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뉴질랜드가 아직도 그 국가의 헤드 오브 스테이트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입니다.
뭐 한국보다 좀 일찍 1917년도 뭐 이 정도 때부터 이제 자치적인 어떤 주권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여성 총리는 두 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젊다고 하는 39살의 제신다 가던 이 총리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총리가 우리는 절대로 그 종교적인 인종적인 차별, 레이시즘 ever 거기에는 우리가 그런 그 용납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저희가 여러분의 그 비극적인 슬픔을 알겠습니까? 다만 모든 스테이지에 여러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마 오늘의 미국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번도 뉴질랜드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용의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총리도 그의 이름을 부르기를 그 용의자요 거부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까지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장관들과 빨리 이 그 AR-15과 같은 그 총기는 완전히 금지하는 것을 통과시켜서 발표를 했잖아요. 뉴질랜드 인구가 제가 뭐 한 450만 명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도까지는 420만 명인데 2019년까지 하면 한 49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총이 뭐 150만 정 그 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 인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여러 정을 갖고 있고 대신에 이제 그 뉴질랜드에서 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국처럼 뭐 방어 목적 이런 건 아니고 농업국가니까 원래 이제 총으로 뭔가를 뭐 또 잡고 그 잡은 것으로 팔고 등등 이런 것으로 많이 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콱 했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건 이런 점이죠. 뭐 여러 가지 그 스카프를 쓰고 그 이슬람교 사원에서 있었으니까 그들과 함께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감성적인 것, 인간적인 인류의 그 이외의 정치인으로서는 미국에서는 커네디컷 뉴타운에서 26명이 숨졌어도 오랜도 나이트클럽에서 49명, 라스베가스에서 58명, 플로리다 하이스쿨에서 17명, 또 뭐 어딥니까? 그렇게 하고 미국인의 73%가 이런 그 총격 그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도의 규제를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도 미국의 지도자들은 못하고 있잖아요. 이 점을 존경을 하는 거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칭찬받는 일도 하고 비난받는 일도 하고 정치에도 개입하고 정치인은 아니지만 세계 평화에도 개입하고 70년대 80년대에 더할 수 없는 미국의 페미니스트였었던 글로리아 스타이넴이 저는 지난해에도 책 한 권 읽었는데 새 책인가요? 책을 읽어도 제가 제목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My Life on the Road라는 책을 쓰고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옳은 일이라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동의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소신 있게 살겠다. 더 빨리 더 덜 주저하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하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